납세 의무가 이제 성립되고 확정이 됐는데 소멸이 돼야 돼요. 소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본다면 이 아니고 이걸 왜 하지? 가산금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가산금 38페이지입니다. 가산금이에요. 자, 가산금을 보면 근데 이거는 고지서가 정해준 날까지 뭐 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받는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고 이 가산금은 당의 세금의 세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럼 가산금은 조세가 아니면 뭐야? 라고 했을 때 조세 외의 별도의 재정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가산금은 조세로서가 아니고 조세 외의 별도의 수입이다 라고 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산금은 좁은 의미의 일반 가산금으로서 3%가 있대요. 그래서 가산금 100분의 3 찾으셨어요? 네. 100분의 3이 얼마예요? 3%죠. 100분의 3이 3%입니다.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가산금이 있죠. 중가산금은 1.2% 곱하기 월수입니다. 이 월수는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니은번에 있습니다. 매 1개월이 지난 날 때부터 1.2%, 니은번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중가산금은 디귿번입니다.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가 다음 해달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30만 원 미만, 국세일 때는 100만 원 미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가산금 배제인데 이 중가산금 배제가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지방세일 때는 30만 원 미만 시에. 자. 오늘 제가 책 읽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과목까지 책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세법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언젠간 한번 읽어야 되겠죠. 언젠간 한번 읽어야 되겠지만 굳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이때 총 네? 가산세 200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이때 상속세 및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될 총 금액은 얼마죠? 최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이죠. 이때 안 냈죠? 7월 31일, 8월 31일 납부를 못했죠. 그 다음에
9월 28일 여기서 납부를 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찌됐건 상속세 얼마 내야 돼요? 3천만 원. 예? 1,000만 원 무조건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내야 돼요? 가산금 내야 되겠죠? 가산금 얼마예요? 1,000만 원 곱하기 3%. 3% 무조건 때려야 되죠? 네. 최초 납부기는 납부하면 3% 무조건 때려. 얼마예요? 30이죠? 항상 연산이 문제. 이렇게. 네? 연산이 문제. 응?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내야 돼요? 가산금 내야 되겠죠? 중가산금은 1,0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월수. 이게 월 28일째 납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2로 봐야 돼요? 3으로 봐야 돼요? 2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한 번 지났고 2번 지났죠? 3번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월 미만 일수는 절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24만 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산순 틀려도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최초 납부 기간까지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3% 무조건 때리고 봐. 3% 무조건 때리고 그 다음부터 매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이다. 오케이? 네. 대답은 시원시원하네. 자, 만약에 1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3% 하면 3천 원. 1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뭘 이야? 안 한다는 거지.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뭐는 적용한다? 뭐는 적용해? 3천 원은 적용하지. 가산금 적용하잖아. 어? 아, 이거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아, 그럴 거봐 10만 원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정리하면 국세 100만 원이고 지방세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미만이 있을 수 있고 이상이 있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랬을 때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는데 100만 원, 30만 원 미만이면 가산금 적용한다.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은 적용한다. 100만 원, 30만 원 이상일 때는 가산금 적용하고 중가상금 적용하는 거지.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가산금 계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여러분들 아까 기억해보면 재산세 50이 있다면 뭐 따라 나오죠? 지방교육세 20%니까 10만 원이죠. 오케이? 그러면 합은 얼마예요? 6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산금과 중과상금 적용한다면 총액으로 한다면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되겠지. 하지만 세목별로 적용한다면 재산세는 다 적용하겠지. 하지만 지방교육세는 중과상금 적용되지 않겠지. 즉 세목별로 하느냐 총액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100만 원 또는 30만 원의 기준은 이렇게 세목별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고지서 한 장의 단위로만 판단할까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별이다? 세, 복, 별로 판단한다. 오케이? 그래서 줄 한번 그어볼까? 여기 보시면 디귿번 A번 볼게요. 디귿번 A번을 보면 지방세라고 돼 있어서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죠. 네, 괄호에 붙으면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있는 이럴 때는 무슨 별이다? 세목 별로 판단한다라는 거. 오케이? 세목별로 30만 원 미만이고. 그래서 B도 보시면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이죠. 이 표현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게 가산금이에요. 선생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자, 쭉 가보세요. 자, 이해하셨다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 뜻 없이 3% 1.2%를 곱한 건 알겠는데 800의 3%예요? 1000만 원의 3%예요? 지금 1,000만 원을 예? 자, 그러면 중과상금 계산할 때 1.2%인데 1,030만 원의 1.2%예요? 1,000만 원의 1.2%예요? 왜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가산세 계산할 때 체납세금, 중과상금 계산할 때 체납세금의 금액에 가산세나 가산금은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할까? 응? 이해하셨다며. 이해하셨다며. 아까 답 나와 있잖아요. 가산세는 당해 세금에 포함하지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체납세, 상속세 그러면 가산세는 포함하지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거잖아. 가산금 계산할 때 가산세는 포함된 금액으로 하지만 중과상금 계산할 때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해야지. 아셨죠? 아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 이게. 아셨죠? 아는데 적용이 안 돼.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 공부는 이해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시험 공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돼. 아셨죠? 그래서 암기되지 않는 시험 공부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해만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인풋 중심의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응?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이게 시험 점수로 표출이 되려면 이게 아웃풋이 돼야 돼. 표출이 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한번 가르쳐 본다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요약 정리를 한번 더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밖으로 내 아는 지식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나 자매 같은 분 계시면 형이나 누나한테 동생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래서 내가 들어서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내용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남는데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요약을 해서 준다. 너무 고맙지.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세요. 물론 요약집이 빨리 나오긴 할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많이 듣는 거 좋아. 처음엔 많이 들어야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뭐가 된다? 장기 암기로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요약을 한다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납세무 소멸입니다.
납세의무 소멸 쓰진 않을게요. 납세의무 소멸 보시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에 뭐가 있다? 완성이 있습니다. 소멸사유. 자, 이입에서 소멸사유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3번에 보시면 납세자의 사망 있죠? 납세자의 사망 4번 하나 써주실래요? 3번 밑에 4번. 납세자의 사망 동그라미 4번 법인의 합병입니다. 법인의 합병. 상속 및 법인의 합병이에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 39페이지. 39페이지 소멸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있잖아. 3번 밑에 4번.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또 하나 중에 하나가 공부하다가 모르거나 또는 서로 간에 이견이 다르거든. 옆에 분에게 묻지 말고. 아셨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옆에 분도 몰라. 옆에 분도 모르니까 그냥 같이 오시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틀린 것 같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오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 및 법인의 합병, 이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망이나 합병은 법률의 규정으로서 이거는 포괄 승계가 돼요. 꼭 자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짊어지긴 개뿔 짊어져. 이거 다 뭐가 된다? 승계가 됩니다. 포괄 승계야. 아셨죠? 법률의 규정으로서 포괄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사망이나 합병은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또 하나 부가철회가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부가 취소는 소멸사유지만 부가철회는 뭐가 되지 않는다?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소는 뭐고 철회는 뭐냐? 자, 행정법을 한번 볼게요. 행정법에서 취소와 철회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취소는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주운전 적발되면 면허 취소되잖아요. 그 표현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겨서 면허가 취소되면 이 사람은 면허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보는 거거든. 그럼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까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원래는 철회라는 말을 써야 돼. 그럼 철회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효했어. 그 효력이 유효했으나 지금 철회 시점부터 발생하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철회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말을 내뱉거나 또는 약속을 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 약속 취소할게. 내가 내뱉은 말 취소할게. 라고 하는 표현이 안 맞는 것이 어떻게 내뱉은 말이 취소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때는 뭐 해야 돼? 철회하는 거야. 내가 한 말 철회할게. 내가 한 약속 철회할게. 이 말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에요. 행정법상으로는. 아셨죠? 네, 우리는 그냥 보통 취소라고 하지만 취소와 철회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세법에서 취소와 철회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세법에서의 부과철회는 어떤 내용이냐면 납세자가 어디 갔는지 발견이 안 돼. 납세자가 발견이 안 되면 뭐 한다? 그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 자체를 철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납세자가 다시 발견이 되면 그때 지체 없이 부과를 할 수가 있어. 아셨죠? 그래서 부과 취소는 완전하게 소멸되지만 부과 철회는 소멸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결손처분은 좀 지워주세요. 이거는 지워주세요. 그냥 결손처분은.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납세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걸 과세관청이 알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조세 채권으로 남겨두면 과세관청은 때마다 무의미한 고지서를 날려보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결손 처분을 하게 되면 뭐 한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채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채권으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 대충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손 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납세자가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 처분이 취소가 되고 다시 징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손 처분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세법이 개정돼서 결손 처분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손 처분을 하면 결국 세금을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람한테 오히려 더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손 처분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손 처분이 소멸사유가 아닌 건 맞지만 그 법에서는 이제 결손 처분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뭐 했다? 삭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소멸 사유냐 아니냐 지금까지는 문제는 그렇게만 출제가 됐었어.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제척 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문제가 교수들이 이걸 좀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 소멸이에요.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 소멸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소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12월 31일이 경과하면 뭐가 되죠? 12월 30일이 성립되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중요한 건 얼마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12월 31일이 경과되면 국가가 그 세금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부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월 31일이 경과했다고 해서 세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잖아. 세금이 이제 얼마야? 라는 것에 대한 확정의 권리를 과세권자가 가질 텐데 그 과세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뭐라고 말한다? 부과권이라고 해요. 이런 부과권은 여러분들 형성권의 일종이에요. 그럼 형성권이 뭐죠?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 된다? 권리 의무의 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 세금 100원이야 라고 국가가 세금을 확정 짓는 순간 납세자는 거기에 따른 동의나 또는 반대 의사표시 관계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야. 아셨죠? 이런 부과권, 이런 형성권에는 무슨 어구가 있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기간을 둬서 이런 제척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 이거를 제척기간의 만료라고 되는 겁니다. 이런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요. 개뿔 같은 소리야. 응?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들 그저껜가 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범법자가 20년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줄 알고 국내에 들어왔다가 공소시효가 만료가 안 돼가지고 잡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공소시효나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죠? 그놈 범법한 거 분명한 사실이고 증거도 명백한데 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 처벌할 수 없지? 응? 그놈이 피해 다닌 동안 뭐 할 수 없었겠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겠지. 무슨 말 아셨죠? 그것도 하나의 벌이라고 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세금을 포탈할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지. 그 오래전 사실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당신이 세금을 좀 안 냈어도 일정 기간, 세금 좀 누락했어도 일정 기간 지나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 범법자가 잡힌 그놈이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20년이란 기간은 어디서 들었겠지. 20년이란 기간은 어디서 들었겠어.
근데 바보같이 20년이 오늘부터 20년인지 작년부터 20년인지에 따라서 20년이 끝나는 기간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대부분 실수하는 게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언제부터 20년이야.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근데 세법도 마찬가지야. 제척 기간이 뭐 5년, 7년, 10년이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언제부터 5년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까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제척 기간이 기산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척 기간이 기산일도 물론 중요할 것 같아. 세법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제척 기간이 얼마냐만 더 중요한 것이지 제척 기간이 기산일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아셨죠? 어찌됐건 이런 제척 기간의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이해하셨죠? 납세자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 안정성을 갖고 살아가야겠다고 그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척 기간인데 자 국세의 경우에는 일반 세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일반 세목일 때 원칙적인 제척 기간은 5년이에요. 5년 동안 세금의 부과가 없으면 전체하고 좀 다르게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순서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세목일 때는 원칙적 제척 기간 몇 년이다? 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4년, 5년 정도에 한 번씩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척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사들 가끔 뭐 세무조사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4, 5년에 한 번씩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셨죠? 그래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당연히 4, 5년에 한 번씩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 배울 때 중개사법의 회계장부 보존 기간을 배우거든요.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만 회계장부 보존 기간 아니 모든 개별법에 회계장부 있는 그런 어떤 법률에 대한 보존 기간은 다 몇 년이다? 5년이야. 왜?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들은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들은 회계장부는 5년 지나면 뭐 해버려? 폐기해버려. 아셨죠? 갖고 있으면 짐이야.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척 기간이 5년이다라는 거. 왜 그런지 알겠죠? 회계장부 보존기간이 몇 년? 5년. 당연히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신고일 때는 그만큼 제척기간이 작아져야 돼요? 길어져야 돼요? 그만큼 더 길어져야 되겠지. 그만큼 세금 부과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으로 한다? 7년으로 하게 되는 거다. 하지만 사기 등에서 세금을 포탈했어. 아까 제가 다운계약서 걸려가지고 9년째 세금이 부과된 적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9년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봤더니 그렇게 사기 등 낼 때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제척기간이 5년, 7년, 10년이다라는 거. 네? 그건 아니라고. 5년 동안 세금을 부과가 없으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5년까지만 내는 거예요. 응? 5년 이후로는 안 내고 5년까지만 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이 본인이 세금 누락한 걸 국세청이 몰랐어. 몰랐어. 그러니까 세금 부과가 안 된 거야. 세금 부과 안 된 사실이 몇 년간 있었으면 5년간 세금을 부과 못했으면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제척기간 만료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묘시효는 좀 이따 나와. 이거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부과를 못한 거라고. 뭘 못했어? 확정을 시키지 못했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소멸되는 거야. 이 뜻 이해하시겠어요? 좀 어렵긴 한데 자 하지만 여러분들 상속 증여세만큼은 세금 부과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속 증여세 부과 쉬워요? 너무나 어렵지.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우리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할 때 보면 집이 몇십억이고 통장에 뭐 100억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금융재산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막말로 그 몇십억 되는 집안에 응? 그림 하나 없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생각해서 자산 공개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은 누가 뭐래도 다 드러나잖아. 서화나 골동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또 말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과가 쉽지 않아. 그래서 기본으로 얘는 10년을 깔고 가는 거야. 근데 상속증여세는 조금의 하자만 있어도 무조건 15년을 제척기간을 합니다. 상속증여세 제척기간 몇 년이라고요? 10년. 10년을 하되 조금의 하자만 있어. 무신고나 또는 사기 등이 있어. 그럼 무조건 제척기간은 그러니까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부과를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이 확정됐어 안 됐어요? 세금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확정 지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7년, 10년 또는 15년이란 말이지. 아셨죠? 자, 이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도 포함합니다. 부담부 증여 시 모두 포함한다고요? 양도세를 포함한다고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부담부 증여 양도세를 포함한다는 말이 자, 이런 겁니다. 볼까요?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는 전에 한번 배웠었죠. 기존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죠? 전세 끼고 주는 거야. 전세 끼고 준다는 말은 뭐냐면 아들아 너 이 집 가져. 이 집 갔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은 네가 갚어. 세입자의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채무를 떠안고 주는 거야. 아들한테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일으켜. 대출을 먼저 일으키고 그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거야. 증여를 받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그 집값에서 채무를 뺀 금액은 순수하게 증여를 받는 거고 내가 대출이나 세무자의 채무를 내가 앞으로 부담해야 된다면 이 부담하는 것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세 제척 기간은 5년, 7년, 10년인데도 불구하고 증여세와 함께 신고해야 될 양도소득세 제척 기간은 상속 증여세 제척 기간과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견뎌. 제척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 5년, 7년, 10년인지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지방세인데요. 지방세 제척 기간은 몇 년이냐? 지방세 제척 기간은 5년입니다. 똑같아요. 일반 세목이 똑같아요. 무신고일 때는 7년이에요. 사기 등일 때는 10년입니다. 그런데요. 40페이지 니은번의 별표 좀 해주실래요? 40페이지에 있는 니은번에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자, 단 상속 증여 원인이거나 명의신탁 재산의 취득세 무신고 시에는 이때는 10년을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올 듯합니다. 무조건 나올 듯해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어떤 세금 내죠? 상속세 내고 증여세 내야 되죠. 오케이? 또 오케이. 모두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제척 기간을 비교해 보면 원칙은 몇 년이죠? 상속세, 증여세 제척 기간은 10년. 취득세는 5년. 취득세는 지방세잖아. 오케이? 무신고일 때는 15년. 얘는 7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왜? 취득세 원인이 상속 증여를 원인한 취득세잖아. 아셨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셨죠? 나옵니다.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속 증여를 원인. 양도 뭐다? 매매로 인한 취득세 무신고 몇 년이야? 7년. 매매로 인한 취득세 무신고는 7년이야. 내 취득세 원인이 상속 증여를 받아 취득세를 무신고했다면 7년이 아니고 10년을 하겠다. 아셨죠? 자, 사기 등이에요. 몇 년이에요? 15년. 여기는 10년. 오케이? 일반적인 세목의 가장 제척기간 긴 기간은 10년이잖아. 상속증여세는 15년이겠지. 이해하셨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응?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봐.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활용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아셨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찾아보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이나 개론은 구분 없이 계속 들어야 되겠지만, 중개사법이나 세법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또 그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스킵해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제척기간이야. 그러면 이제 고지가 됐어. 세금이 결정이 됐어. 당신 세금 이거야 라고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확정이 됐으면 세금이 부과가 됐어. 확정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래, 이행시켜야지. 이행시키는 권리를 징수권이라고. 이런 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에요. 아셨죠? 이런 청구권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소멸시효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멸시효 제도가 상당히 무서운 제도인데, 여러분들 이 소멸시효는 사회질서 안정이래요. 이 또한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싶은데,
자, 제가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이에요. 돈을 빌려준 건 진실이에요. 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진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채권자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의 청구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진실을 떠나 그 오래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상태? 어떤 상태?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 그 오래된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지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친구한테 돈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청구해야 돼요. 계속 청구하면 조금 이가 상하니까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번씩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 완성은 제척기간과 달리 국세일 때는 5억 미만일 때는 5억 이상일 때는 10년이에요. 지방세는 관계없이 무조건 5년이에요. 이걸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랜 동안 행사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다만 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어요. 중단이 뭐고 정지가 뭔지 이것만 볼게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5년인데 내가 5년 동안 고지서 등을 받지 않고 있다가 4년 11개월 되는 때에 내가 고지서를 수령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5년 지금까지 지났던 그 4년 11개월의 기간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5년이 진행이 돼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단이라고 하는 거. 아셨죠? 자, 제가 기억나는 수험생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이제 예전에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방황하다가 중개사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어렵게 중개사를 땄어요. 자격증을.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개업 등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예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건데 당연히 10년이 지나고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됐는 줄 알았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잔고가 거의 없는 통장인데 그래도 잔고가 좀 있는 통장에 세금이 압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압류가 고지나 독촉이나 압류가 돼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개사를 자격증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개업을 했을 때는 세금이 어느 정도 선이면 납부를 하고 개업을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선의 금액이 넘어서 버리니까 이게 뭐가 안 돼? 개업이 안 돼. 개업은 할 수 있어도 세금 통장이 압류가 돼버리면 죽서서 개주는 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통장, 내 재산이 있는 목록부터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그럼 정지라는 것만,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건 권리 행사가 있었던 거야. 아셨죠? 권리 행사가 있었으면 진행되었던 시효는 무시되고 다시 새로이 진행되는 거예요. 중단이라고 한다면 정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몇 년이에요? 5년간 계속되죠. 자, 그런데 이 기간이
징수 유예 기간이야. 징수 유예 기간이라면 고지서를 발송할 수가 없거든. 부가권, 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권리 행사의 불능 기간입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권리 행사를 없는데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5년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채권자한테 너무 가혹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쓰는데 채권자한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뭐가 된다? 소멸시효가 정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 그만큼 연장이 되는 거겠지. 이걸 뭐라고 해요? 정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만 있는 거고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43페이지 기한후 신고 및 수정 신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인데 제가 한 3년째 예상하고 있는데 3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 있는데 별표 좀 해두세요. 별표. 네, 이거는 제가 취득세 하면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취득세 하면서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할 거니까 좀 넘어가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문제는 지금 풀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47페이지 1번 갖고 와볼래요? 문제 풀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1번이 있죠? 1번 문제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답 보니까 몇 번이에요? 아니, 정답 밑에 보니까 답 1번이 있죠? 오케이?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책 활용인데, 우리 문제, 이 책 또는 이 문제 한 번 보고 끝날 거 아니죠. 못해도 3, 4번은 풀어야 될 거야, 문제를. 그런데 밑에 답이 1번이라고 있는데 1번에다 체크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1번이 답 밑에 있는데 뭐 하려고 이걸 체크를 해. 문제에서 답이 체크되는 순간 이건 문제가 아니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 때, 책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백지 연습장 하나 찢어놔. 그래서 1번에 2번, 2번에 뭐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답을 해야지. 아셨죠? 그럼 당연히 1번 뭐 틀렸죠? 2번이 1번인데 2번 찍었잖아요. 그럼 1번에다가 체크.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쓰잖아요. 응? 한 번 더 풀잖아. 근데 이상한 게 틀린 게 또 틀려요. 그럼 2번째 체크. 응? 3번째도 틀려? 체크. 나중에 이게 뭐가 되겠어? 오답 정리가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긴 한데, 그죠? 많은 문제를 푸는 건 우리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 문제나 많이 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양질의 문제, 좋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게 더 좋단 말이지. 아셨죠? 예, 굳이 이렇게 많은 문제집 할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한 문제 수준을 골라서 반복적으로 풀면 되는데 반복적으로 풀려면 그 문제에 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연습장 옆에다가 두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좀 습관화되면 편해진단 말이죠. 아셨죠? 여러분들 수험생의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수험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유혹. 공부할 때. 가장 큰 유혹은 답을 보고 싶은 유혹이래요. 답을 보고 싶은 유혹.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답을 보지 말고 문제를 푸는 것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어찌됐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57페이지. 자,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막 엄청나게 뛰어넘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할 거 다 했고 만약에 뛰어넘은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다시 보충이 되니까 너무 뭐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좀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6번째 주제야.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그 중에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방세 필요 없고 59페이지에 오시면 피담보 채권의 우선이 있어요. 피담보 채권의 우선.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자, 그럼 담보 제도를 알고 계시다면 갑이 을에게 10억을 빌려오는데 갑이 을이 미치지 않는 이상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거겠죠. 그럼 이 저당권에 관련돼서 이 갑을 뭐라고 하죠? 명칭을? 오케이.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고 을을 오케이. 저당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10억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들 이런 피담보 채권은 그러하지 않은 채권보다 우선한대요. 왜 그렇죠? 피담보 채권하고 일반 채권, 담보되지 않은 채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우선한대. 그래요. 물권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왜 그게 우선할 수 있냐고요. 근거가 뭐냐. 그냥 우선해서? 등기해서? 공시해서? 여러분들 공시라고 하는 제도는 얼핏 보면 나를 위한 제도인 것 같지만 타인을 위한 제도래요. 저 저당권을 동기하고 등기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 제3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채권이 우선될 수 있는 거래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내가 갑한테 돈 10억 빌려주면서 나 얘한테 10억 돈 채권이 있어 라고 그것이 등기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 공시를 보고 뭐한다?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할 수 있는 거였다고요. 이 말 이해하셨죠? 여기서 포인트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담보된 피담보 채권 또는 공시된 채권끼리 순서는 어떻게 정하죠? 우선순위죠. 먼저 설정된 게 먼저 우선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이 있으면 뭐가 우선할까요? 조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민법 교수님들은 전부 다 절망할걸? 왜 절망하냐면 내가 몸 바쳐 일생을 바쳐 담보제도를 공부해왔는데 무조건 조세가 우선한다 그러면 내가 담보제도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조세도 하나의 공시된 채권으로 인정한다면 이 피담보 채권도 하나의 공시된 채권이라고 본다면 이때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누가 먼저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만약에 국세 등이 부과되기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법정 기일 전에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상담이 들어왔어요. 세무조사를 맞았는데 5년치 부가세를 맞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 그 재산을 좀 빼돌리기 위해서 부가세가 먼저 부과된다고 해서 세금을 먼저 빼돌리기 위해서 담보를 타인에게 설정을 했어. 하려고 해. 아셨죠? 근데 그날이 부가세 고지가 된 날이야. 그날 바로 하루 전에 부가세가 고지가 됐어. 아셨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부가세가 고지가 됐지만 내가 그 부가세가 고지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 피담보 채권이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세금에서의 법정기일은 확인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날 이후에 국세가 부과됐다면 그 전에 피담보 채권 설정됐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당연히 뭐가 우선해? 원칙은 피담보 채권이 우선해야 되겠지. 얘가 설정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피담보 채권이 국세 가산금에는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 우선하지 못하겠어요? A.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하겠지. 제가 아까 체납 처분비 설명했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선순위의 피담보 채권 등이라 할지라도 죽었다 깨나도 어디는 우선하지 못해?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그거 하나 기억하라고. 그래서 아까 그거 설명한 거라고요. 아셨죠? 국세 가산금에는 우선할 수 있어도 무조건 어디는 우선하지 못해?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이 말 뜻 아셨죠? 이해했어요? 자, 또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볼게요. 이해했다고 하니까. 가산세 어디 갔지? 가산세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건가? 가산세는 우선한다는 건가? 그렇지. 별 다른 말이 없으면 국세라고 하는 세목 안에 가산세는 포함하지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금, 가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세금이 부가세가 결정돼서 부과되기 전까지 피담보 채권 설정됐으면 우선하는데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은 당연히 우선하지 못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걸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법정 기일이라고 말한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이해해봐요. 우리 신문제 나오는 게 있는데 예외적으로 피담보 채권보다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내용이 어딨냐면 페이지 59페이지 가로 3번입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가 뭐한다?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자, 국세 중에 뭐가 있어요? 국세 중에 상속, 증여, 중부세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뭐 지역, 자원, 시설세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시험 문제 한 4, 5년간에 한 번 정도씩 나옵니다.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자, 보세요. 보세요. 이것만 이해하면 쉬워. 상속 계실이 있으면 상속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거든요. 상속세 법정기일이 언제라고요? 고지서 발송일이고 이게 중요한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피담보 채권이 있으면 상속세가 우선해요? 피담보 채권이 우선해요? 원래는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우선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6월 1일이야. 6월 1일이 지난 피담보 채권 설정이에요. 그럼 채권자여도 6월 1일 날 뭐가 성립하지? 재산세, 종부세, 지역, 자원실세 등이 부과될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야.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그날이 6월 1일이 됨으로써 상속세나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과될 거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다? 이때는 피담보 채권이 부과되기 전에 설정됐더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우선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당해 부과된 조세에 우선한 것은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뭐하지 않아? 침해하지 않는 거야. 담보제도가 우선하는 것은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는데 이 조세만큼은 그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한 건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부터 좀 힘들어 하더라고. 자, 마지막 한 5분만 기다려 보세요. 아주 그냥 자, 만약에 국세 등이 부과된 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국세 등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겠죠.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국세나 지방세 중에서 하나의 세목이 체납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세목이 체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지? 여러 세목이 있어. 자, 이런 거야.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딸려가지고 돈을 미리 써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할 수가 없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세금을 징수 유예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야, 세금 납부 기간을 좀 늘려줘. 이렇게 담보로 제공한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자금이 빨리 돌면 되는데 소득세를 내야 되는 기간이 지났는데 소득세를 내야 되는 기간에 소득세를 안 내가지고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이 내 주택에 압류를 했어. 그러니까 내 주택은 지금 담보된 국세도 있고 압류된 국세도 있는 상태지. 이해하셨죠?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돼서 돈을 분배를 해야 돼. 그러면 담보로 제공된 국세로 먼저 징수를 하고 압류된 국세로 징수를 할까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담보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담보된 조세가 압류한 조세보다 우선해요. 이것을 담보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그 담보 우선주의가 여러분들 58페이지에 나와 있어.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담보 우선주의인데 또 하나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나야 되는데 증권거래세도 체납이 돼 있어. 근데 이 증권거래세가 크지 않아서 뭐 별도로 압류를 하진 않고 대신에 소득세, 압류한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 사람 증권거래세도 체납돼 있으니까 네가 압류하고 나중에 매각을 하거든. 그 매각 대금 배분 중에 나도 일부 줘. 나한테도 충당해줘. 라고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교부 청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압류한 조세는 교부 청구한 국세보다 우선해. 이걸 뭐라고 한다? 압류 우선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대충 이해하면 돼. 이건 진짜 대충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선은 담보 우선주의, 압류 우선주의. 담보 우선주의는 담보된 국세가 압류한 국세에 우선한다는 거. 압류한 국세가 교부 청구한 국세에 우선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응?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응.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제는 세금이 일부 징수가 됐어요. 일부 징수가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아까 소득세 100원, 가산금 30원, (20원) 총 얼마죠? 150원이죠. 이 중에서 70원만 징수가 된 거야. 그러면 어찌됐건 뭐가 우선이겠어요? 체납, 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징수가 된다고 했을 때 체납준비 얼마? 20원. 이거 체납 가산금 30원. 국세 20원 징수되겠죠. 맞죠? 그럼 나머지는 얼마죠? 나머지는 국세 50원 국세 80원 남아 있겠지. 80, 아까 50원. 역시 연산이 문제지. 150원 중에서 70원 징수했으니까 80원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네. 체납됐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체납, 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서로 징수한다면 20원, 50원 땅원이 되겠지.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지? 국세 50원, 가산금 30원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80원 남아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80원 남는 것과 이렇게 80원 남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징수할 때 응? 아, 좋았어.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납부가 되고 이 세금이 체납됐잖아요. 그럼 80원에 1.2%씩 월수가 될지 50원에 1.2%씩 월수가 될지 따라서 납세자가 더 내야 되느냐 적게 내도 되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납세자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는 거. 이해하셨죠? 마지막에 요거를 못 넘더라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만 이 부분 더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세금 아까 중과상금 계산할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으로 중과상금을 계산하지만
가산금은 이제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중과상금 계산하잖아. 오케이? 네,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보실래요? 그래서 오늘 6번째 그냥 국세 등의 우선 즉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 또 공부하는 방법. 끝나고 나서 책을 바로 덮고 바로 가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안 하고 5분이면 정리합니다. 5분이면 정리해요. 아셨죠? 저는 오늘 조금 바빠갖고 좀 먼저 갈 건데 아셨죠? 이거 먼저 5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고 좀 일어나시라고요. 아셨죠? 오늘 뭐 했는지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만큼 좀 더 됐다는 거. 아셨죠? 저는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남아서 정리하시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